그냥 화폐 시스템 자체가 갈 때까지 가서 그래요. 불안하다 이제. 예. 이번 사이클 때도 미국이 여태까지 발행한 본원 통화의 량 이상만큼 올라야 되는데 1온스당 3,04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21,000불을 가야 돼요. 21,000불. 그냥 단순 계산하면 7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최소예요. 저희 금거래소 기준으로는 좀 큰 손들만 많이 사요. 금괴를. 네, 금괴를 5억 이상 정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예전에 프리미엄 막 붙을 때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맘먹고 금을 구하려고 하면은 프리미엄 안 주고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우리도 이번 사이클에 한 10배 오른다라고 친다면 이제 뭐 고작 한 두세 배 정도 오른 수준이니까 앞으로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입니다. 최근에 금융시장이 막 불안해지면서 어디다가 돈을 투자해야 될지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안으로 항상 불안할 때 뜨는 게 금 아니겠습니까? 요즘 금 가격이 정말 미쳤다는 얘기들 나오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저서 골드플레이션을 쓰신 조규원 대표님과 함께 최근 금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금 때문에 요즘 막 난리예요. 그래서 아마 바쁘실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무래도 금 가격이 또 한번 크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막 올라서 나도 사야겠다 하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이제 금 끝났나 보다 하다가 다시 사상 최고가를 뚫으니까 진짜 금이 사이클은 사이클인가?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최근에는 뭐 금이 뭐 구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번 뉴스 기사도 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급 대란이 이제는 살짝 그러니까 안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만약에 금을 산다고 하면 지금 사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이전에 막 웃돈 20% 내면서 사야 이제 금을 구할 수 있었던 시기랑은 다르게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이 안정화됐으니까 막 웃돈을 줄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금값이 여기서 좀 더 오르면 수요가 더 붙잖아요. 네. 모든 자산이 다 똑같지 뭐 부동산도 가격이 오를 때 수요가 붙고 주식도 그런 것처럼 금도 앞으로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더 붙을 거거든요. 그때 최근에 있었던 공급 대란이 또 반복될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프리미엄이 낮을 때 사면은 나중에 팔 때는 웃돈 받고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나씩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선은 최근에 가격이 뭐 16만 원 뭐 찍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약간 좀 조정은 받긴 했지만,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네. 도대체 금이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지 네. 그거부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금값이 진짜 무섭게 오르긴 했죠.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게 좀 큰 범위에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사실 그것만으로도 이게 관세 정책을 올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관세를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상품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겠구나.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2018년쯤에는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전쟁 때 다행히도 인플레이션이 막 직접적으로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이미 높은 한 9% 가까운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받다 보니까 경제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체력이 이제 많이 약해져 있어요. 이 상황에서 관세 전쟁을 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번에는 진짜 강한 인플레이션이 또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관세 전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각 국가들끼리 무역도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좀 이제 정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커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진짜 미국의 GDP 나우 같은 데 보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4%를 기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올해 30%에서 40%로 상향했거든요. 이런 것처럼 경기는 침체될 확률이 높아지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걸 이제 경제학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는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언제였냐? 1970년대거든요. 그때 막 오일 쇼크다, 막 이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금 가격이 무려 26배가 상승했어요. 이걸 보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금 가격 뭐 사실 저점부터 따져도 한 2.5배 올랐는데 진짜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면 이거 26배가 상승하는 거니까 지금 가격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구나. 이거 진짜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상승 동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려가
그냥 그렇지 않을까가 그럴 수도 있겠다로 변하면 가격이 한번 껑충하고 여기서 야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간다라는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드는 만큼 금 가격이 정말 펌핑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 그러면 지금의 이 금 가격은 앞으로 경제가 조금 휘청하면서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가 되게 안 좋아질 거라는 거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지금 뭐 역대 최고를 막 뚫고 지금 올라가고 있던데 네. 그 기대감이 더 어찌 보면 강해지고 있는 게 요즘 분위기 같거든요. 뭐 네. 관세 막 계속 싸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상승세는 당분간 좀 더 간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관세 전쟁이 하나의 해프닝이냐 아니면 진짜 트럼프 임기 동안 있을 패러다임의 변화냐 이거를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트럼프 임기 때 한번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트럼프 임기 내내 계속 금 가격을 밀어붙이는 요소가 되겠죠. 사실은 이 금 가격이 오르는 거의 가장 큰 기전은 관세 전쟁 보도 아니고 뭐 트럼프도 아니고 그냥 화폐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갈 때까지 가서 그래요. 불안하다 이제. 예. 그러니까 이게 기축통화 패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포르투갈이라던가 스페인이라던가 영국, 프랑스 이런 기축통화의 역사를 보면 보통 기축통화의 수명이 한 80년에서 길면 11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미 달러라는 시스템이 한 100년 정도 됐어요. 100년 조금 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로 치면은 이미 갈 때 다 된 거거든요. 그래도 빚이 너무 많아 솔직히. 네, 빚이 너무 많아요.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이제 딱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달러 엄청 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많이 푼 달러가 당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뭐 급격한 달러 가치 하락을 유발하지 않더라도 이게 나중에 언젠가는 다 치환될 거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치환될 거니까 그때부터 이제 중앙은행들의 생각이 막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원래 2009년까지 계속 중앙은행들이 금을 순매도하다가 2010년부터 순매수로 전환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거의 14년, 15년 연속으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금을 계속 사요. 네. 예, 그런 현상들. 그러니까 이미 화폐 시스템이 갈 때까지 갔다라는 걸 그 화폐를 관장하는 기관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이미 중앙은행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현상, 가격이 오르는 이 현상은 이제 2019년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 가격이 사실은 이제 달러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거기다 환율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최근에 한국에서만 급등한 어찌 보면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일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첫 번째가 최근에 올랐던 거의 요소로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공급 대란이 있었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일단 광산이 거의 없습니다. 예, 금이라는 게 생산되지를 않아요. 그나마 생산되는 게 그 인천에 가면 도시광산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 그 폐가전제품에서 이렇게 그런 예, 거. 예, 금 이렇게 추출하는 메인보드 거. 같은 거에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서 나오는 금이 거의 전부라고 보셔야 돼요. 네. 이거 해외로부터 수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첫 번째로 단위가 크고 두 번째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를 수입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제가 50억치를 샀어요. 네. 근데 하루 이틀 내에 만약에 이 50억치가 안 팔리면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큼 큰 손실을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입을 하고 수출을 할 때마다 우리나라의 그 업체들 입장에서는 약간 제약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금은 그러니까 갑자기 수요가 몰리면 그거를 빠르게 채워줄 어떤 금 공급이 우리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부터도 우리나라가 수요가 잠깐 올라갈 때 그때마다 프리미엄이 치솟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수요보다 가장 높은 수요가 한번 발생했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무서운 그런 프리미엄이 붙었던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만의 좀 독특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금을 사겠다는 수요는 왔는데 사람들이 막 줄 섰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웃돈 주고 샀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김치 프리미엄. 네, 김치 붙은 프리미엄이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갑자기 우리는 쏠린 거야? 왜? 결론은
결론은 그냥 가격이 올라서 그래요. 아,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고 싶어서다. 네, 그냥 그러니까 갑자기. 보통 가격이 오르면 그 가격이 오른 게 왜 올랐는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그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그렇지. 그 가격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저 같은 사람을 불러요. 이제 예, 금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네. 그러면 사람들이 금 이제 그때 깨닫는 거죠. 금 사야 되네. 금을 사야 되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없었던 사람들이 굳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수요가 그 가격이 오르면 이제 더 붙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또 실물 기반이다 보니까 없으니까 또 웃돈 주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금이라는 건 결국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기 때문에 가치는 달러에 연동되는 거죠. 어찌 보면. 네, 맞습니다. 국제 가격은 똑같잖아요. 네, 똑같죠. 그러면은 여기서 웃돈 주고 살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 사실 없죠. 네. 예, 근데 사람들이 못 가지면 그 욕망이 더 생기잖아요. 네. 저도 약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떡볶이집이 있는데 네. 거기를 딱 갔는데 오늘 하필 문을 닫았어. 네. 그러면 저는 원래는 그냥 이거 떡볶이나 먹을까 하고 갔는데 문을 닫으면 더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막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다른 프랜차이즈를 가서라도 먹거든요. 음.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못 갖게 될 때 더 큰 욕망이 생겨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은 지금 거래소도 운영하시잖아요. 금거래소도 운영하니까 어찌 보면 가장 실제 현실의 그 수요를 네. 또 상대하고 계시는 건데 좀 줄었어요. 이제. 네,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근데 이제 다시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때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을 때보다는 많이 잠잠해졌던 게 프리미엄이라는 게 다시 공급이 채워지면 빠지잖아요, 가격이.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국제 시세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은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한국은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막 이만큼 꽁충 뛰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근데 여기서 갑자기 다시 정상화되니까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금 사이클이 이제 끝났나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수요가 다시 줄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확실히 일반인 분들은 아직까지도 금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게 잘 없다 보니까 왜 네.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좀 그런 수요가 많이 적고 저희 금거래소 기준으로는 좀 큰 손들만 많이 사요. 예. 큰 손이라 하면 뭐 대략 얼마 정도를 대략 한 5억 이상? 5억 정도를 금괴를. 네, 금괴를 5억 이상 정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삽니다. 예전에 프리미엄 막 붙을 때는 그런 분들은 거의 안 샀어요. 네, 그러니까 딱 보면 아는 거죠. 굳이 이걸 왜 사? 김치 네. 프리미엄 왜줘 이걸?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공급 채워지면은 다시 가격 떨어질 텐데 내가 뭐 그때 물론 금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네. 근데 이 20%의 웃돈을 주고 사는 건 20%만큼 내가 손실을 볼 거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약간 자기가 불리한 자리에선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분들만 들어가고 오히려 일반인 분들은 약간 주춤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막 프리미엄 붙고 웃돈 붙을 때 오던 손님들의 어떤 숫자 대비 지금 뭐 한 어느 정도나 줄은 거예요? 그분들은 거의 한 반의 반으로 준 것 같아요. 그럼 많이 줄었네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맘먹고 금을 구하려고 하면은 프리미엄 안 주고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한국 기준으로는 한 번 치고 올라갔다 빠졌지만 사실 국제 금 시세는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사상 최고치를 뚫고 더 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금도 결국에는 뭐 항상 끝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사이클이 있잖아요. 있죠. 이 금 사이클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이라는 자산이 정말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 허니버터칩 사태 이런 거 기억하시죠? 네네. 그때 허니버터칩이 없으니까 이제 막 항상 공급이 부족했지만 사실 그 공급은 금방 해결이 되잖아요. 네. 마스크 대란 때도 그렇죠. 예, 그렇게까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공급은 금방 채울 수 있으니까 공장을 더 돌리면 되고 아니면은 좀 설비를 확충하면 되고 하니까. 근데 금은 이 공급이라고 할 때 이제 채굴을 해야 되는데 금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일단 탐사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프라도 깔아야 되고 채굴을 한다고 해도 이게 원석이 나오니까 이걸 또 정제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을 내가 오늘 캐고자 마음을 먹으면 그 기업에서 금을 채굴해서 시장에 나오는 데까지는 10년이라는 시차가 걸려요. 10년이 걸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 가격이 한 15% 올랐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 채굴업자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자본 투자를 확 해가지고 금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막상 10년 뒤에는 그렇죠. 예, 금 어떨지 가격이 모르니까. 훨씬 더 떨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생산량이라는 게 오를 때도 내내 오르고 또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지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이게 한 360년치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오르고 떨어지고가 긴 추세성을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금 가격 차트도 보면 거의 100년치 차트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은 오를 때도 금 가격이 거의 10년 내내 오르고 떨어질 때는 뭐 거의 20년 내내 떨어지고 이러거든요. 이게 금의 공급적 특성 때문에 나온 금의 추세성이다. 그래서 금은 한 번 오를 때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한 13년까지 오르는 그런 추세성이 있다라는 게 예, 지난 한 100년의 역사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지금 상승은 몇 년 정도 된 건가요? 2019년부터 상승이 시작됐거든요. 예, 상승 사이클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다 2019년부터 상승 사이클이 나왔다고 이제 보여져요. 지금은 전체 사이클의 한 절반 온 거죠, 사실은.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사람들의 광기가 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 금 사이클도 똑같이 이 전반부, 이 사이클을 전체를 두고 반으로 가른 다음에 전반부랑 후반부랑 나누면 초반부는 약간 이게 상승 슈퍼 사이클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전방부를 갓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률이 많이 나타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두세 배 올랐는데 네. 이게 지금 약간 초반이다. 이게 초반이죠. 그럼 보통 이 사이클당 뭐 다르겠지만 그래도 뭐 대략 한 몇 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나요? 지난 10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게 올랐을 때가 7배였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오를 때는 26배. 그리고 역사를 더 길게 보면은 이제 1000배, 뭐 심하면 조 단위로도 오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사실상 금 가격이 조 단위로 올랐다기보다도 화폐 가치가 뭐 이제 그만큼 떨어진 거겠지만, 예, 이제 그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시기에 금 가격이 항상 오르다 보니까 우리도 이번 사이클에 뭐 일단 대략 100년 데이터를 평균 정도 내서 한 10배 오른다라고 친다면 이제 뭐 고작 한 두세 배 정도 오른 수준이니까 앞으로 상승이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낮게 봐도 두세 배 정도는 더 갈 수 네네네. 있다. 그쵸.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면 한 10배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금 가격이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네. 받아요. 근데 사실 어렵잖아요. 그건 알 수 없죠. 네. 그거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알 수 있어요. 금은. 어떻게 알아요? 5,000년이라는 역사 동안 가격 데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 가격이 폭등했던 역사가 손으로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아요. 근데 얘가 나중에 가격이 최소 어디 이상까지 오르는지에 대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금의 역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정말 짧게만 이야기를 할게요. 금이 옛날에는 돈으로서 쓰였어요. 네. 근데 이제 금 들고 다니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를 이제 그 일정하게 세공해주는 세공업자한테 맡겨놨어요. 네. 그리고 보관해주는 대신 보관증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할 때마다 보관증을 주고 이제 금을 받아다가 이렇게 쓰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보관증이 기프티콘으로 생각하면 이 기프티콘 내가 가져가나 얘가 가져가나 금 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이거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자. 네. 이렇게 해서 화폐가 처음에 종이화폐가 탄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이화폐가 탄생하고 그러면은 그 종이화폐를 만드는 사람은 종이화폐를 계속 더 발행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관료를 받는 대신해서 보관료를 받던가 아니면 이제 보관료를 안 받는 대신 이자를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때문에 화폐 시스템은 그냥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화폐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이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임계점에 다다르면 반드시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화폐가 늘어난 것만큼 바로바로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지하는 속도도 느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화폐들이 어디에 이제 잠재돼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제 저축을 하니까 이제 잠재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이 안 풀리니까 물가 상승으로 안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금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냥 거래하다가 어느 순간 의심하면 그때 터지는 거죠. 네, 그때 터져요. 네. 그래서 이게 종이화폐 이전에도 그 로마의 데나리우스라는 화폐가 있었거든요. 네. 은화인데 얘가 이제 그 1데나리우스가 뭐 예를 들면 1온스라고 칠게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이 1온스의 은이 1데나리우스인데
이제 로마는 계속 그 화폐가 부족하니까 여기에 슬슬 납 같은 걸 섞기 시작해요. 구리나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순도를 떨어뜨리면 더 많은 은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사람들은 얘가 맨날 데나리오스 1온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를 똑같이 1온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눈치를 딱 채는 순간 갑자기 이 화폐 가치가 반토막이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종이화폐 시스템을 간 순간에도 항상 사람들은 화폐에 대한 그 어떤 금이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 해야 되지? 넘을 수 없는 그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넘기 직전까지는 화폐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는데 그 순간이 다가오면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금 가격이 지금까지 발행된 화폐의 양만큼 최소 그 이상 오르거든요. 그래서 1930년대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했다 보니까 그거를 다시 금 가격을 재평가시켜요. 네. 본원 통화의 양만큼 이제 금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거의 2배 정도. 그러고 나서 화폐가 안정됐고 1970년대는 이제 근본이제가 아니다 보니까 화폐를 진짜 무진장 발행을 했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금 가격이 이제 26배까지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거든요. 네, 이런 역사가 항상 이때 이상 올랐다는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 때도 금 가격의 사이클은 일단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미 달러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졌어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도 그렇고 2008년 그리고 코로나 때 발행한 화폐 양이 너무 많아서도 있고 그렇게 그 부채가 너무 많은 것도 있고요. 이번 사이클 때도 미국이 여태까지 발행한 본원 통화의 양 이상만큼 올라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1온스당 지금 한 3,040불 정도 하거든요. 네. 근데 얘가 21,000불을 가야 돼요. 21,000불. 예. 네. 그냥 단순 계산하면 7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최소예요. 최소. 예. 그래서 남들이 들을 때 금값이 7배가 간다는 게 네. 이게 좀 터무니없는 얘기 같겠지만 역사를 돌이켜 보면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매우 어려워요. 예.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미국이 무너진다는 거네요. 어찌 보면 미국의 이 달러 패권이 붕괴한다는 거를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 꼭 보면. 그 달러 패권이 무너지지 않아도 그런 시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심이 시작되는 순간 한 번 재조정은 와요. 예를 들면 1930년대는 미국 패권이 망가진 게 아니라 오히려 1944년에 브레튼 우즈 체제로 미국이 새로운 기축통화 패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33년에는 가격이 재평가됐고 1970년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달러 시스템이 망해야 이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시기가 그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걸 넘으면 한 번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더 가면 이제 진짜 베네수엘라나 바이마르 공화국처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요. 자, 그냥 결국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정신 차리면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때 이제 급등하기 시작하는데 네. 그 사이클이 지금 시작된 것 같다. 네, 어느 한 순간- 7배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사실은 양호하다. 예, 양호하게 재평가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이 얘기만 들으면 지금 금 투자가 최고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뭐 분쟁에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산다고 하지만 중국도 뭐 계속 금 모으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이런 분쟁 그리고 이제 국가 간의 어떤 그 패권 전쟁 이런 것들이 금에는 호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극호재죠. 그래서 실제로 기존 시스템과 다른 시스템이 싸워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러니까 석유가 담보가 된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거랑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갖고 와야 이제 뭔가 싸움을 그러겠죠. 해볼 만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을 많이 샀어요. 네. 2000년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000톤도 안 되던 금이 지금 2000톤을 훌쩍 넘거든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양만. 예, 비공식 얘네들이 더 많겠죠. 예, 네. 왜냐면 보고를 잘 안 하는 걸로 유명해요, 중국이. 네, 네. 그리고 이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국가들이 다 금을 열심히 모으는데 얘네가 브릭스 정상회담을 1년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거든요. 그때 이제 작년이었나? 이제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그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우리 금을 담보로 한 화폐 시스템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그런 화폐 시스템을 CBDC로 만드는 거를 다 끝내놨고 그 다음에 이란도 러시아의 그 CBDC 금을 담보로 한 CBDC 화폐 시스템을 이제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진짜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화폐 시스템을 만드는데 되게 진심이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건 두 가지. 첫 번째, 화폐 시스템이기 때문에 금을 모아야 되고, 두 번째는 달러 시스템의 기둥을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네. 이게 달러 시스템이라고 치면 여기를 떠받드는 기둥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하나는 신용화폐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가능했던 이유는 미국이 이제 원유를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브릭스 국가들의 이란 편입되고 브라질 편입되고 베네수엘라도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전 세계 원유의 42%인가를 얘네들이 이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동만 이제 공급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옛날에는 원유를 독점했기 때문에 그 달러 시스템이 가치를 받았는데 이제 이 기둥을 거의 금을 좀 심하게 냈어요. 그리고 신용화폐 시스템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 스스로 여기다 그렇죠. 금을 냈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달러 시스템을 흔드는 것도 성공했고 그다음에 금을 모으는 것도 성공했어요. 이 다음부터 싸움이 되는데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와 상관없이 금 가격이 항상 올라요. 결국에 금은 뭐 가장 안전한 마지막 최후의 보루 같은 거니까 뭐 분쟁이 생기고 그럴수록 어쨌든 결국에 글로 간다. 맞습니다. 분쟁이 생기면 오르는 자산이에요. 조규원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금하고 막 이렇게 은 사고 할 때 보면은 은이 항상 저평가고 금이 오르면 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은을 사라고 맨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 말 들은 사람들이 좀 약간 속상해요 지금. 아, 금은 막 그럴 올라가는데 수 은은 있죠. 잘 안 올라가. 네. 근데 금, 은 사실 어찌 보면 같이 가는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간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은 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은이 훨씬 더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아까 전에 대표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이지만 그 금은비라는 게 있어요. 네. 금이랑 은이 둘 다 5,000년의 역사 동안 돈으로서 쓰였다 보니까 둘 다 가격 데이터가 있단 말이죠. 보면은 지난 거의 5,000년 동안 금의 금은비는 대략 1대 15 정도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금 한 개 살 돈이면 은을 15개 살 수 있는 게 이제 적절한 교환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거의 1대 90까지 벌어졌어요. 그 말은 즉 은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저평가다. 네. 근데 이게 한 지난 100년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벌어진 좀 특이한 현상이라서 이게 이렇게 벌어진 게 지금 과거처럼 그렇게 1대 15라는 교환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진 게 패러다임의 변화다라고 한다면 지난 100년의 데이터 동안 평균값인 1대 한 40에서 1대 45 정도 요 정도까지 내려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더라도 은값은 최소 지금 금 가격이 그대로 있는다고 가정하더라도 2배는 더 올라야 이제 그 적절한 가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은이 되게 저평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금은 뭐 단순 계산하면 7배 더 올라가야 되니까 이걸 곱해보면 은은 한 14배는 올라가야지만 사실 적정가이다. 평균가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은이 이제 저평가를 논하지 않고 그냥 은이라는 자산만으로 보더라도 지난 100년 동안 금 가격이 올랐을 때 은은 똑같이 따라오르거든요. 네. 차트 겹쳐보면은 뭐가 금 가격인지 뭐가 은 가격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네.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져요. 다만 은이 금이 오를 때 항상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 사이클의 중반부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은이 원래 초반부에는 금보다 좀 상승률이 잘 못해요. 네. 후반부에 약간 그런 거죠. 아, 금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근데 그거를 생각했을 때 은이 너무 싼 것 같아. 이 수요가 딱 붙을 때 저평가된 은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가격 상승이 가파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수요가 더 붙으면서 아마 후반부로 갈수록 그런 광기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금은 약간 상승기의 중반쯤 왔다고 하셨는데 네. 은은 그러면 안 온 거나 마찬가지?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인가요? 거의 뭐 거의 이 이후 이제 지금 뭐 전체 사이클의 시간상으로 보면 중간을 지났지만 네. 상승률로 볼 때는 은은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죠. 네. 이 얘기만 들으면 지금 은 한 10배 갈 것 같거든 지금. 네.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근데 갈 수 있어요. 충분히. 진짜로. 네. 그렇게 되면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사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은은 이제 불편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막 실물을 살려고 그래도 네. 금 1kg는 뭐 이제 막 1억을 훌쩍 넘지만 네. 은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은 한번 가져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게 이제 은 1kg예요. 1kg인데 네. 이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이거 1kg. 네. 무거워. 묵직하죠. 묵직해요. 근데 이게 고작 한 180만 원? 네. 네. 그러니까 요게 180만 원인데 요만큼 금이면 지금 1억 4천, 1억 5천이잖아. 맞습니다. 1억 5천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관의 그 문제가 엄청 큰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은 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은투자도 실물로 하는 걸 권장드리기는 해요. 은도 실물로. 네, 근데 아무래도 이게 막 진짜 억 단위로 사시는 분들은 또 쟁여놓기도 힘들고 네. 보관도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ETF 투자를 많이 하시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정 불편하시다 하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거 말고 미국에 상장된 ETF가 있어요. SLV라는 ETF도 있고, 네. 그다음에 SLV 같은 경우에는 선물 지수를 추정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 금 가격과 은 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 실물이 진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을 거예요. 예, 공급 대란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거고 이미 또 재고가 진짜 미친 듯이 줄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PSLV라는 ETF가 있거든요. PSLV. 예, 얘는 이제 실물을 기반으로 한 그 ETF라서 이런 거 두 개 중에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금과 은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실물로 넘어오시긴 할 거예요. 예. 근데 실물을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어쨌든 불편함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뭐 장식용으로 사시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투자인데 금융 자산이면 사실 간편하고 보관에 문제도 없는데 이걸 실물로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이거를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제가 금 가격, 은 가격의 이제 상승 사이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실물을 맨날 강조했어요. 금이든 은이든 무조건 실물로 사셔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네. 그거의 가장 기저가 뭐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진짜 실물 구하기 어려워질 거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 금의 마켓캡이라고 하죠. 금의 전체 시가총액 중에 실물의 비중이 0.7%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나머지는 다 ETF 뭐 이런 뭐 그냥 선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일종의 계약으로만 거래를 허상이네, 하는 거다 허상. 보니까. 네, 허상이죠. 그래서 중앙은행들도 그렇고 대형은행들도 그렇고 실물만 싹쓸이하지 선물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네. 우리만 선물을 사놓고 있는 거지. 네,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그 실물이 진짜 별로 없는데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실물 공급 부족에 대한 그러니까 실물 부족에 대한 게 훨씬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웃돈이 붙을 거다. 그래서 예전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금에 대한 수가 한번 크게 폭증했거든요. 그때도 프리미엄이 폭등했던 역사가 있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있고 그다음에 2022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늘 있었던 일이고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실물 살 때 막 부가세 10%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것도 없앨 수 있지만 그게 그냥 부가세 내고 사더라도 어차피 나중에는 프리미엄이 막 30% 40%씩 붙는데 부가세 10%가 뭐가 아깝냐 이거죠. 네. 근데 선물 지수로 투자를 하면 그런 이점은 없어요. 예, 오히려 ETF 같은 경우에는 흔한 일은 아니지만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금과 은을 투자할 때 실물로 사면 나중에 나는 뭐 급처로 막 파는 게 아닌 이상 진짜 가격이 오를 때 팔면 최근만 하더라도 금 가격 고작 한 20%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프리미엄이 금은 20%, 은은 3, 40%씩 붙었거든요. 나중에 막 은 가격이 5년 지났을 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2만 불을 가면 그때는 프리미엄은 그러니까 아예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호가라는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실물을 사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허상의 가격대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이제 진짜 깨달으면 그러니까 두 번 깨닫는 거죠. 네, 금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근데 실물이 없네라는 걸 깨달으면 얘는 이제 프리미엄에 프리미엄이 붙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물을 사는 게 좋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요 실물을 살 때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뭐 이거를 귀금속 취급을 하니까 또 뭐 부가세가 붙고 막 맞죠. 하니까 네. 굳이 10%더 주고 사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제 예전에 KRX 거래소에서 네. 이제 뭐 실물 기반의 그거 투자를 했는데 그거를 사도 그 말씀하신 비슷한 효과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실물을 기반으로 한 자산. 아, 근데 여기서 근데 이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좀 약간 음모론으로 가나 이제? 네, 음모론 살짝 가도 되나요? 음모론 살짝 가죠. 네, 살짝 맛만 보겠습니다. 네. 국가가 그 KRS 금시장이 사실은 적자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0.2%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물을 한국예탁원에 직접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보관료도 안 나올 것 같아. 보관료 그죠? 보관료도 네.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정말로 국가가 국민들의 복지와 편의, 근데 사실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금 투자를 이렇게 도와준다? 이상하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이제 그 뉴욕과 그 다음에 런던과 그 다음에 상하이 금거래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2년부터 상하이 금거래소를 출범하고 그 다음에 금 전용 군대가 따로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국민들이 금을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세웠어요. 이거를 왜 세웠을까 보면 이제
그 중국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중국 자체도 금을 많이 사지만 금이 정말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미국이 패권을 잡았을 때 금이 2만 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전 세계 금의 한 70%를 미국이 싹쓸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정도 돼야 패권을 가질 수 있어요, 보통. 그럼 중국도 한 2만 톤 이상의 금을 모아야 되는데, 근데 그 공식 보유량으로 사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 상하이 금거래소를 통해서 우리나라 KRX처럼 국민들이 금을 여기다 사서 맡기게 해놔요.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 KRX에 금이 한 10,000톤이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막 경제 위기가 터지던가 화폐 전쟁이 터졌다 아니면은 뭐 인플레이션이 막 되게 크게 발생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금을 인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창고 닫아버리고 그렇죠. 그걸 자국 화폐로 줘버리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해요.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하고 베네수엘라도 이렇게 했고 과거 남미 국가들의 역사들이나 유럽 국가들도 좀 많은데 이런 역사들을 보면 항상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KRX에 있는 금은 언제든지 국가의 부로 치환될 수 있는 금이라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보더라도 얘네들 입장에선 적자가 아닌 거죠. 어차피 안 줄 거니까. 라는 그런 이제 네. 음모론이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안 주고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면 되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거나 아니거나 결론적으로 실물을 사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금이라는 자산은 국가도 금을 보유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금을 사는 거예요. 이번엔 달러 들고 있었다가 미국이 그냥 스위프트 제재 때려버리니까 달러 다 동결당하잖아요. 그렇죠. 러시아 뭐 한순간에 그냥 바보 네. 됐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전자산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은 금을 사는 거예요. 금은 즉 통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금이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통제에서 자유로운 금을 어떤 기관이나 국가의 통제하에 있는다? 이게 되게 모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금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언젠가 이걸 깨닫는 순간 실물로 사람이 가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실물이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급등한다는 얘기가 사실 최근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꽤 된 얘기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안 터졌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런 얘기 들은 것도 벌써 한 5년, 뭐 7, 8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막 올라간다 했는데 잘 안 네. 됐단 말이죠. 네네네. 그러면 이걸 누가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금 시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도 음모론으로 가야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음모론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금 가격을 조작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을 조작했다라는 이런 음모론이 있는데 이게 음모론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사실 미국이 그랬던 역사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1930년대에 제가 그때 금 가격이 이제 재평가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금 가격이랑 화폐 발행량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금을 인출하러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일단 은행을 막고 생각을 했어요. 은행을 네. 막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금을 좀 시장에 내다 팔아서 가격을 좀 눌렀거든요. 네. 근데 애초에 발행한 화폐가 그렇게 많은데 뭐 가격 잠깐 누른다고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금 가격을 재평가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안정화가 됐는데 2차 세계대전 겪고 다시 또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1940년대 이후에 이제 화폐 너무 발행해서 일반인들도 다시 인출하러 많이 왔고 국가들도 미국에 맡긴 금 다시 달러 주고 바꿔오려고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 달러 화폐 시스템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미국이 그 런던 골드풀이라고 해가지고 그 주요 선진국 7개국인가를 모아가지고 금 이제 다 모아서 시장에다 덤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미국은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금 가격을 억눌렀던 역사가 많긴 하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기축통화 패권들도 그러긴 했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화폐가 그 정도로 많이 풀리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진짜 미친 듯이 금을 쓸어 담는데도 의외로 금 가격이 우린 선물 시세를 보니까 예, 실물 시세를 보는 게 네네. 아니라 선물 시세를 보니까 선물 시장은 그냥 말 그대로 계약이라 그냥 발행하면 다 예,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격을 억눌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맞건 아니건 어쨌든 우리는 언젠가 그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이미 한국에서 한번 경험을 했고 그 런던에서도 지금 실물 인출 받으려면 거의 2달 넘게 걸린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실물에 대한 공급 대란을 거의 약하게나마 우리는 경험을 했고 이 뒤에
상승이 더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더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론 음모론이지만 어쨌든 지금 실물 금 대비 시장에 돈다고 믿고 있는 금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괴리감이 언젠간 터질 것이다. 네, 128배가 많아요. 128배. 네, 그러면 128배만큼 오를 수도 있겠네.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금이 없다. 나는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증서만 종이 쪼가리만 네네. 있지 금이 없네라는 네. 순간 이제 패닉이 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 은 지금 사면 되나요? 지금도 사도 되죠. 지금도? 네, 지금도 정말 싸다. 아, 지금도 정말 싸다 수준이에요. 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결론은 21,000불까지 가냐 안 가냐 할 때 저는 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 역사 속에서 그렇지 않은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려울 만큼 이걸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 걸 기준으로 볼 때 첫 번째 전체 사이클에서 우리는 절반밖에 안 왔다는 거, 그리고 그 후반부에 상승률이 더 드라마틱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두 번째 이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들이 발행한 화폐 양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어떤 특정 국가의 화폐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시대는 깨진 지 오래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저는 21,000불을 가는 그 사이클이 이번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지금 커져 있는 이 규모가 어찌 보면 거대한 버블이다. 아, 이 그쵸. 금문과 비교해 보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가 계속 그동안 증명해 왔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금이든 은이든 사면 괜찮겠다. 그러면 은을 사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쵸? 길게 보면? 네, 길게 보면 맞아요. 근데 다만 저는 지금 금이랑 은의 비중이 제가 원래 은 100%였거든요. 네. 예, 근데 이거를 금과 은을 한 7대 3으로 지금 좀 많이 금을 많이 올렸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은을 팔아서 금을 산 건 아니고 금을 더 많이 산 거죠. 그 다음부터. 네. 예, 그렇게 한 이유가 중간 중간에 이 전체 사이클을 보면 뭐 1970년대도 그렇고 2000년대도 그렇고 이때를 보면은 중간 중간에 경제위기가 꼭 한 번씩 터져요. 1933년은 그 전에 대공황이 터져긴 했는데 네. 예, 이런 식으로 그 전체 사이클 중에 한 번씩 큰 경제위기가 터지거든요. 이때 은 가격은 은의 전체 수요에서 한 절반 이상이 산업재로 쓰이다 보니까 막 반토막이 나는 일이 좀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단순히 얘기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원유를 안 쓰면 원유 가격 폭락하듯이 네. 은은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산업재라서 네. 안 쓰니까 그냥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눈 딱 감고 5년 뒤에 눈 떴을 때 뭐가 가장 많이 올랐을까 생각하면 당연히 금보다 은이 많이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5년을 눈 감고 뜰 수가 없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내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 게 생각보다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함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금과 은을 지금은 좀 적절히 배분해 놓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금 7, 은 3 정도 샀다가 갑자기 경제위기 와가지고 은이 폭락하면 금을 팔아서 은을 살까? 그렇죠. 그때는 금값은 더 비싸졌는데 은은 저렴해지니까 그러면 더 많은 은을 살 수 있는 기회로도 쓸 수 있겠죠. 아, 그래서 약간 자산 배분 목적으로 해놓는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조기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 어떻게 사야 되고 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금거래소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제 금을 살 때 대부분 이제 소위 말하는 금은방 가서 사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가면 또 살 때 가격 있고 팔 때 가격 있고 뭐 VAT 붙고 해서 왠지 제값 주고 사서 엄청 손해 보면서 파는 느낌도 있어요. 이 실물금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가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금을 어떤 금을 사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제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런 이제 골드바 형태가 있잖아요. 네, 골드바. 네, 골드바 같은 경우는 이거 일단 뭐 이런 케이스 잡다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바를 만들 때도 이게 얇게 펴야 되고 그다음 프레스로 찍어야 되고 그러니까 공인비가 되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공인비. 생각보다. 근데 이 공인비를 그럼 나중에 팔 때 돌려받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값이 다 똑같아서 어떤 제품을 사느냐에 따라 투자 효율이 달라진다. 그래서 이제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 이제 금 투자를 좀 많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거 많이 모아요. 동전 같이 생긴 거. 네, 맞습니다. 네. 요겁니다, 요거. 네. 예, 이런 거 이제 주물금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네. 네네. 보이시나? 네, 네. 이런 걸 이제 많이 모으는데, 요거의 장점은 이제 공인비라는 게 거의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제품 중에 하나다. 아, 이게 요런 금괴보다 더 싼 거. 예, 그러니까 더 훨씬 싸죠. 적어요. 예. 공인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금 투자를 잘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런 제품들은 이제 이 공인비나 그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막 프리미엄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네. 이 프리미엄이 적정한 건지 아닌지를 사실 일반인이 알긴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금을 모르면 아예 이런 제품은 프리미엄 자체가 없거든요. 주물금은 예. 네. 공임도 없고 프리미엄도 없으니까 이걸 사서 뭐 진짜 잘못된 금은방에서 호구당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사면은 그러니까 금 투자에 대해 많이 알수록 사실 이런 게 더 유리하긴 한데 네. 그런 건 이거 나중에 샀다가 바꾸면 되거든요, 얘로.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약간 요런 이제 공임이 적은 제품이 더 유리할 수 있다. 네. 바꾸면 된다는 게 갑자기 궁금한데 요거 100g으로 저거 100g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회사는 안 해주는 데도 있는데 그러니까 골드바로 바꿔주는 회사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 내야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얘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는 얘를 그러니까 사는 순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얘를 들고 있으면 내가 갖고 있다가 금에 대해서 많이 알면 이제 이런 게 생기거든요. 아, 이 골드바로 바꿔서 팔면은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방법들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지의 폭도 되게 다양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요거를 우선은 좀 모아라. 네, 주물금. 저는 차라리 일반인이면 그게 더 좋다고 그럼 생각해요. 요거와 저거의 어떤 그 공인비 차이가 뭐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네. 말씀해 주시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것 같아요. 얘 같은 게 한 돈짜리 기준으로 한 60만 원 정도 하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한 64만 원 정도예요. 그럼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거의 몇 프로지? 한 6%, 7% 정도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6, 7% 손해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줄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건데 사실. 그렇죠. 어찌 보면. 없는 건데. 이건 그냥 단순 투자니까. 네. 이걸 뭐 선물용도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한 금괴 같은 것들을 사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그게 뭐 부피 대비 뭐 금액이 좀 크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그러면 더 큰 것도 있나요? 그렇죠. 1kg도 있죠. 아 이런 것도. 네, 근데 사실 1kg까지 가면은 네. 어차피 전체 그 가격에서 공인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적어져요. 그러네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뭐 내가 한 100g 이상짜리 산다 하면은 사실 뭘 사도 상관없는데 중량이 좀 비교적 적을수록 이런 제품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네. 그 두 번째 꿀팁은 금을 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부가세도 내야 되고 살 때 팔 때 가격도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금 투자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이제 암암리에 알고 있던 그런 꿀팁인데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금거래소는 이거를 개인끼리 거래하는 걸 저희는 중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명품 중고거래나 이제 네. 자동차 중고거래나 이런 중고거래 플랫폼들을 보면은 개인끼리 거래하는 건 이제 부가세가 없거든요. 네. 예, 부가세가 없어도 합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 기금속도 이미 예전부터 그런 중고거래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살 때 팔 때 가격 그 중간 정도에서 보통 거래를 해요. 그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고차 직거래네. 그렇죠, 네, 중고차 직거래. 예, 파는 사람은 더 비싸게 팔아서 좋고 네. 사는 사람은 더 싸게 사서 좋은데 결국에는 그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중개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이걸 사든 상관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사서 내가 만약에 오늘 62만 원에 샀다. 그러면 내가 오늘 팔아도 62만 원인 거니까 네. 같은 가격에 사서 같은 가격에 파니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은 실물 자산을 사면서도 손해를 뭐 거의 안 보는 네. 느낌으로 할 수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뭐 KRX라든지 뭐 네. 이런 거를 ETF로 안 하고 그냥 이런 실물 자산 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감정이나 아니면 네. 뭐 여기서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뭐 보장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감정하고 전문 감정원이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감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하게 검수한 후에 이제 거래를 도와드리다 보니까 뭐 가짜를 살 일이나 뭐 그런 일, 뭐 사기를 당한다던가 이럴 일이 없는 거죠. 저 당근 마켓에서 네. 1kg짜리 금 파는 거 봤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어디서 구한 거길래 당근에서 네. 팔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 굳이 그런 데서 살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뭘 믿고 사지? 약간 그죠. 이런 생각이 그래서 네. 금은방 같이 가야 되나? 근데 네. 가다가 혹시 뭐 이렇게 털리면 어떡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금이라는 게 일반인이 봐서는 사실은 진짜 금인지 아닌지 알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네. 금은방들 보면은 이런 금을 이제 검은 돌에다 이렇게 막 긁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약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이걸로 알 수 있는 최고 순도가 91%밖에 안 돼요. 그럼 안 되네. 그러면 만약에 얘가 99.99%가
그 골드바의 기준인데 얘가 만약에 92%면 네. 92%여도 금은방에서는 순금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전문 감정원에서 감정을 받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다. 아,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금을 사러 갈 때 이런 어떤 그 합법적인 거래소나 이런 데 가면 사기를 당할 일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도 개인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 건가요? 웬만해서 금은방이나 뭐 금거래소에서 구매한다고 해서 저는 사기당했다 이런 거는 거의 못 들어봤어요. 다만 그냥 이제 금은방마다 솔직히 그 우리 주유소마다 기름값 다르듯이 네. 금값 다르긴 해요. 근데 뭐 제가 뭐 모든 뭐 지방에 있고 동네에 있는 금은방 사장님들이 다 정직하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다 보니까 다 그냥 아무 데서나 사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종종 저한테 이제 사연이 오는 걸로 제가 오늘 금값을 이 가격에 샀는데 괜찮게 산 건가요? 하는 그런 질문 중에 하게 되는 것들이 있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한 3-4군데 정도만 그냥 뭐 발품을 팔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뭐 너무 비싸게 사시거나 이럴 일은 좀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이 자체가 가짜를 판거나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네네 한국에서는? 맞습니다. 그럴 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냥 99.99로 믿고 사도 된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 만약에 불안하다 하면은 이게 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중간에 이 마크 보이시나요? 네네. 그 감정원 마크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3대 감정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네이버나 뭐 구글 이런 데 검색해 보면 나오거든요. 예, 뭐 3대 금, 3대 검인 뭐 이렇게 하면 나와요. 그 마크가 찍혀 있다 그러면 감정원에서 감정하고 내보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 마크를 이렇게 뭐 이렇게 조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위조의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이 금이라는 거.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해서 얻는 이득보다 그거 해서 뭐 순도 약간 뭐 다른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예 가짜금을 팔면 사실은 그걸 금은방 사장님은 그냥 무게만 들어봐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애초에 가짜금을 금은방에서 팔 일은 없다라고 거의 보시면 되고. 혹시 만약에 가짜금을 판 분야에 대해서 뭐 법적인 처벌이나 이런 것들도 있나요? 그럼요. 당연히 처벌 있죠. 예, 그거에 대한 처벌이 세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이제 기회비용을 보는 건데 금은방은 우리나라 이제 통계청 사이트에서 보면은 거의 평균 연령이 15년이거든요. 네. 보통 이제 다른 사업장들 보면 2년 안에 폐업하잖아요. 네. 근데 금은방은 오래가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노후 보장이 되는 건데 굳이 단기적으로 그 조그마한 수익 더 얻겠다고 약간 그렇게 하는 경우는 뭐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 그냥 갑자기 궁금함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금은방이라는 거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네. 창업하는데 어떤 뭐 제한이나 규제나 뭐 어떤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자격증이나 규제는 없는데 이 시장이 되게 좀 폐쇄적이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진입 장벽이 진짜 높긴 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금거래소를 차리면서 저희 뭐 가족, 지인 아무도 금 관련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창업하는데 좀 많이 애먹었어요. 제가 6년 동안 금 유튜브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금 관련된 사람들과 인맥을 넓혀 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들어오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뭐라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금을 그러면 공급받고 뭐 이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 맞죠. 여기도 약간 좀 그런 약간 그 좀 있군요. 네네 울타리가 맞습니다. 좀 있군요. 울타리가 좀 있어요.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았나 봐요. 표정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네. 매수나 매도에서의 어떤 사기 우려는 없다면 이제 가격만 잘 비교하고 사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역은요? 왜냐면 이게 동네 금은방이냐 뭐 보통 이제 금 산다면 또 종로 가니까. 네. 근데 종로 가면 또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그럼 어디가 맞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이거에 가격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이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게 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금은방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실제로 그 금거래소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을 갖고 있는 시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도매업체에서 오늘 뭐 54만 원에 샀어요. 네. 그러면 나 이제 손님들한테 뭐 54만 4천 원에 팔겠죠. 네. 예, 보통 이제 마진율이 1%대거든요. 저희는. 예, 뭐 다른 업체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보통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금이 하루 안에 안 팔리면 만약에 하루 안에 안 팔린다는 거 하루가 지났는데 이제 금 가격이 1% 이상 떨어지면 손해죠. 손해죠. 네.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선물 거래로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이거 나름대로의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단위도 좀 크고 해서 잘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거래소들은. 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냥 그 손님들로부터 금을 매입할 때는 후려치고 네. 팔 때는 이렇게 조금 더 비싸게 받고. 많이 팔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래 회전율이 막 높은 곳이 아닐수록 당연히 살 때랑 팔 때 가격 차이가 되게 크게 벌어져 있는 경우들이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관련 컨텐츠를 찍었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차이가 있기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정도 차이일 거라 생각하고 이제 지방에 가서 금값을 비교하려고 찍었는데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솔직히 방송으로 내도 되나 안 되나 진짜 고민을 엄청 하다가 그래서 전체 다 모자이크 처리하고 내보내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방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동네 금은방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정직하게 하는 데도 있고 거래 많은 데는 종로만큼 저렴하기도 해요. 그러면 기준 가격이라는 걸 어디서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금거래소를 창업할 때 어려운 이유도 이 대체 금 시세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네. 예를 들면은 뭐 KRX 금시장이 기준 가격인지 아니면 국제 시세가 기준 가격인지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그 도매 업체에서 금 사거나 이제 그 뭐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할 때마다 기준 가격에서 프리미엄이 항상 붙어요. 2% 내지 3%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게 심할 때는 막 5%, 막 더 심할 때는 10%까지 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준 가격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렵다. 금거래소들 이제 뭐 한국금거래소라던가 여기 있는 네. 아니면 저희 회사는 이제 스테커스라고 하거든요. 이런데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이제 뭐 살 때 팔 때 가격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냥 그걸 보시고 비교를 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죠. 그럼 네이버에 있는 금 가격이나 뭐 KRX 금 가격 이거는 하나의 기준 가격일 뿐 뭐 이걸로 거래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뭐 실물을 산다 그럴 때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선물 시세니까 네. 우리가 선물 시장에서 거래할 때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한국 금거래소나 이제 말씀하신 이제 스테커스 이런 데 홈페이지 가서 네. 확인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살지 팔지를 이제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네요. 네네. 금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면은 명품 브랜드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의미가 없다고 보면 없는데 있다고 보면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또 이제 예물 반지 막 몇백만 네. 원짜리 하잖아요. 근데 네. 여기 또 뭐 24K이긴 한데 가공 막 이런 게 너무 공인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네. 일단 액세서리 쪽은 아예 의미가 없고요. 네. 예를 들면 뭐 티파니 뭐 반지가 왔다. 그냥 금값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안 쳐줘요? 예, 왜냐면 얘네들을 또 물론 중개거래해서 누군가가 그걸 원하는 사람이면 좀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반지 호수도 다 다르고 디자인도 사람들의 선호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원하는 사람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금은방들을 다 녹여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품 브랜드의 액세서리를 사는 건 그냥 소비의 관점으로 봐야지. 네. 예,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렵다. 근데 네.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전에 이제 이런 뭐 이제 골드바를 보여드렸는데 골드바들도 거래소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한국금거래소도 있고 저희 같은 스테커스도 있고 뭐 다양한 이제 금거래소들이 있고 거기에 다양한 뭐 골드바 제품들이 있어요. 뭐 한국 조폐공사에서도 나오고. 네네네. 그러면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뭔가 신뢰하고 아니면은 뭔가 그렇게 좀 더 예쁘거나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프리미엄을 지불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골드바도 이쁘다 안 이쁘다가 있어요. 그럼요. 예, 그렇다 보니까 같은 값이면 이거 고르지. 당연히 어떤 사람이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의 그 프리미엄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저희 스테커스가 운영하는 그런 중개거래 사이트, 중개거래 플랫폼들에서 확실히 가격에 대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사면은 나중에 팔 때도 그만큼 좀 더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대신 살 때도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결국 똑같아요, 사실은. 그 대신에 조금 더 빨리 팔릴 수는 있을까요? 그쵸.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차이죠. 예, 근데 그 가격 설정은 이제 제가 가장 적절한 가격으로 다 설정해 놓기 때문에 스테커스에서 하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뭘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선호하는 게 있긴 하죠. 예를 들면 그래도 조폐공사. 브랜드가 있다. 예, 뭐- 조폐공사께 제일 그래도 선호해요? 네, 조폐공사께. 그거는 이뻐서 온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조폐공사라는 신뢰도 때문인 건가요? 신뢰도 때문이죠. 신뢰도. 네. 그렇지만 사실 신뢰도 차이는 상관이 없는 건데. 그렇죠. 녹이면 사실은. 끝이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죠.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왠지 조폐공사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큰 차이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은도 마찬가지인가요? 은도 네. 그냥 똑같이 금은방 가서 사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사셔도 되고 개인 간 거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중개 거래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네. 근데 은은 아무래도 금은방에서나 아니 금거래소에서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가 금보다 좀 더 심한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뭐 금은 그냥 부가세 내고 사셔도 큰 상관은 없는데 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중개 거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낫긴 낫다. 예, 가격 이 격차가 큰 만큼 손실이 더 크니까. 예. 은은 제일 큰 게 1kg인가요? 이거 1kg?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1kg고요. 1kg 고. 진짜 큰 거는 한 10kg짜리도 있긴 있는데 네. 거의 매물은 없죠. 예. 그러면 얘를 지금 뭐 만약에 1억을 산다 그러면 얘는 한 7, 80kg 사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거 어디다 보관하니? 그러게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달에 한 2톤 정도 거래가 있었거든요. 네. 은만. 그래서 그 중에 한 1점 몇 톤을 한 손님이 사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냥 계속 실는 거예요. 1톤을. 네. 네. 그 차량을 4대를 가져오셔가지고 저희가 네. 이제 4대에 나눠서 실어드렸는데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관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단 집이 2개인데 2개 다 꽉 차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구나. 네, 그래서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실물을 사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린 아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금거래소 여기에서 보니까 네. 이런 은이나 금 이런 거를 증서로 해서 VAT 없이 그냥 거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거가 결국에는 KRX에 투자하는 거나 아니면 똑같다. 예, 선물 투자하는 거나 똑같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이라는 자산은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자산인데 그거를 어떤 기관이나 국가의 통제 하에 두는 건 저는 예, 그런 모순점이 좀 있고 저는 그렇게 투자하기를 예,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개인 간의 중개 거래를 이용해서 부가세 네. 없이 그냥 거래하는 게 차라리 낫다. 네, 네, 실물로 보유하시는 거를 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물을 보유하는 게 또 기분이 좋아요. 이 금, 은 맞습니다. 같은 거 집에 있으면 또 든든한 게 있어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진짜 이거 괜히 그런 뭔가 좋은 기운이 좀 들어오는 것 같기도 네. 하고.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실물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사실 진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또 비트코인과 이 비트코인. 금. 그거를 이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이게 금이랑 똑같다라고 네. 얘기하시는데 또 금의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우선은 금과 비트코인의 어떤 관계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뭐 이거 완전 다른 거다라고 보세요? 있다고 보면 있죠. 예.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가깝진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음식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 치킨집과 곱창집이 다 음식점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묶여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각각으로 보면 여기 치킨집 있고 여기 곱창집 있어요. 둘을 보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일종의 화폐입니다. 큰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 둘 다 그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책 페이크에서 화폐는 세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신의 돈, 두 번째는 정부의 돈, 그리고 세 번째가 민중의 돈 이렇게 세 개로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신의 돈은 이제 금과 은을 이야기하고 정부의 돈은 우리가 쓰는 화폐들 뭐 네. 그런 원화나 달러 같은 거. 그다음에 이 민중의 돈을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세 개로 분류를 나눠요. 네. 이처럼 이 세 개는 화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묶여 있지만 각각 아예 다른 자산이거든요. 네. 예,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 금은 누가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쓰고 어디에 가장 많이 쓰이는가를 보면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으로 최상위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국가가 어떤 다른 국가로부터 통제를 받거나 어떤 경제적 제재를 당할 때 최후의 보루로서 쓸 수 있는 자산이 금인 거예요. 왜냐면 금은 익명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전 세계 각 국가들에서 원해요. 주얼리로도 쓰고 아니면 그냥 금 자체에 대한 그 돈으로서의 가치도 있고 산업재료도 쓰고 무슨 수로도 쓰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입장에서 가장 최상의 돈은 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지난 5,000년 동안 그냥 금이 쓰여 와서 돈인 게 아니라 지난 5,000년 동안 돈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 금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비트코인은 국가 입장에서는 갖고 있기 되게 부담스러운 자산이에요. 뭐 변동성은 차치하고 보더라도 비트코인 자체는 너무 투명하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사토시 나카모토 지갑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국가의 외환보유고 지갑은 공개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트코인이 얼마가 있는지가 이제 공개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각 국의 경제적 제재나 이제 그런 경제적 대립이 있을 때 미국과 러시아가 무역을 하는 거는 당연히 막히겠죠. 네. 근데 그 제3국 인도 같은 국가들이랑 거래를 할 때 금은 거래가 돼요. 예, 근데 비트코인은 이 거래를 하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제재를 이제 미국이 또 인도나 다른 제3국들한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우리 같은 개인들이 그런 이제 금처럼 활용되는 데는 많이 쓰입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금을 들고 밖으로 나가기는 어렵겠지만 그냥 비트코인 지갑에 넣고 가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네네.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이 정말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국가 전략 자산으로 쓰기에는 좀 아까 말한 너무 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것도 리스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큰 틀에선 좀 다른 자산이라고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거기다가 또 움직임도 좀 달라요. 예, 보면은. 실제로 그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예. 오히려 뭐 나스닥에 더 많이 연동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금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어쨌든 뭐 이제 들고 어딘가로 간다는 거 또 이제 네.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또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까지는 그래 디지털 금이구나 해서 뭐 저도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서 이제 뭐 투자도 하고 하는 건데 네.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다르다가 어쨌든 금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보는 거고 사실 이 금은 어찌 보면 더 확실한 게 이건 실물이기 때문에 해킹도 안 되잖아요. 네, 해킹도 안 되죠. 얘를 뭐 어디 훔쳐가는 거 아닌 이상.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제 요번에 뭐 비트코인 해킹 당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저게 또 약간 리스크가 있네 이런 생각들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비트코인도 실물로 들고 있을 수 있죠. 예, 개인 지갑에 넣고 들고 다니면은 그런 거로부터 자유롭겠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비트코인은 국가가 그 비트코인 자체는 그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모든 기둥이 다 국가의 통제를 받아요. 예를 들면 서버, 뭐 네트워크, 전력망, 뭐 거래소, 은행 네. 이런 것들은 다 국가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까지 생각을 한다면 사실 금은 우리가 실물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도 막말로 이거 사는 순간 국가는 더 이상 통제도 못하고 유통을 추적할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제가 사고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돌반지 선물로도 주기도 하거든.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야? 네. 예,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그러니까 이런 기둥들을 다 국가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들이 이런 게 많죠. 예. 그러면 금은 보관과 도난의 네. 우려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 그리고 또 집에다가 뭐 조그마한 돌반지는 괜찮은데 네. 뭐 진짜 뭐 몇 천만 원짜리 막 샀다 그러면 네. 불안불안하거든요. 불안하죠.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럼 어떻게 해결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어디 뭐 맡겨놓거나 이런 건 안 돼요? 예, 맡겨놓으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예, 그래서 막 은행 금고에 맡기시는 네. 분들도 계신데 VIP 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1930년대 보면은 은행 금고부터 닫아버린다니까요. 예. 이건 무조건 각자 알아서 뭐 장독대에 보관하든지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게 제일 사실은 금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아. 근데 이건 안고 가야만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금 투자를 처음 입문하는 사람부터 꼭 이거를 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처음에 금 투자를 하신다면 뭐 KRX나 뭐 그다음에 ETF나 이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하시다가 나중에 그냥 알아서 깨닫게 되는 때가 오거든요. 아, 실물로 가야만 하는구나. 그때 옮기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실물로 사서 보관은 잘해야 되지만 어쨌든 통제를 안 받는다는 거 진정한 어찌 보면 진정한 자산인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이제 예정돼 있고 뭐 얘기도 막 나오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지금 어떤 이런 금리 인하, 그럼 인플레나 뭐 어떤 물가 상승을 또 이기는 자산을 사야겠다 하면서 또 금 관심 갖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금리 인하와 금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게 좋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금을 언제 찾을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때 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화폐 갖고 있으면 불안해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볼 때 사람들이 가요. 손실을 언제 보냐면 제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을 들고 있어요. 네. 예. 이걸로 짜장면 100그릇 사 먹을 수 있었는데 내년 됐더니 50그릇밖에 못 사 먹네. 네. 그러면은 이거를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현금을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겠죠. 그렇죠. 예, 현금을 안 갖고 있겠죠. 이거 현금 갖고 있어봐야 가치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은행과 그다음에 국가는 이제 이자라는 걸 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1년에 뭐 물가가 한 3% 오르는데 이자를 5%씩 준다. 그러면 뭐 물가 오르는 거 치고도 한 2% 남으니까 그냥 넣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끔 이제 이 물가가 상승하는 것보다 금리를 못 챙겨줄 때가 있어요. 국가의 부채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전혀 진정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의 그런데 지금은 뭐 사실 둘 다죠. 부채도 너무 많고 인플레이션도 이제 뭐 관세 정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소고 그래서 물가 상승은 고질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사실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건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채권이나 이자를 받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거예요. 네. 차라리 실물을 사서 뭐 그냥 기업들이면 원자재라도 미리 사재기를 해놓는다던가 일반인들은 그냥 뭐 필수 소비재들을 그냥 미리미리 사놓는다던가 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실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실질 금리가 이제 이렇게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지금처럼 물가가 상승하는데 금리가 인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이제 금 가격의 그런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는 금에는 좀 이렇게 오히려 좀 장점인 거죠. 그냥 네네, 좋은 맞습니다. 거죠. 네. 거기다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어쨌든 뭐 현금을 가지고 있어봐야 뭐 이자 받는 게 더 적어지니까 야, 그럴 거면 금 사자. 왜냐면 금은 어차피 이자 같은 건 주는 게 없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자가 높을 때는 또 약간 금 가격이 좀 약간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물론 금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반드시 금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 1970년대 보면은 금리가 이제 막 쭉쭉쭉쭉 올라서 나중에 거의 15%까지 오르거든요. 네. 근데 그 금 가격은 그때 26배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물가가 오른 것보다 금리를 더 주냐 덜 주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은 아직은 조금 더 주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부채 수준이 너무 많기도 하고 미국이 거의 1년에 이자로만 국방비보다 더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부채의 한계에 왔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더 올리기는 부담스러우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 그 말은 즉 실질 금리가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금 가격의 상승을 밀어 올리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금이 갑자기 뭐 하락하거나 그럴 일은 없는 걸까요? 왜냐면은 코로나 때도 뭐 경제 위기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금값 올라간다 했는데 금값 팍 빠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이제 왜 그러는지 좀 궁금하고요. 이 금이라는 자산이 흔히 안전자산이라고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전자산 하면 이제 경제위기 때 올라주는 자산이야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금은 경제위기 때마다 금 가격이 폭락해요. IMF 때도 내렸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내렸고 그다음 코로나 팬데믹 때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거 하면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린 이유부터 봐야 돼요. 이게 과거의 5,000년이라는 역사를 쭉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불안화폐 시스템 그러니까 금이랑 연동이 안 된 시스템일 때도 있지만 이제 금이랑 연동일 때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사실 번갈아 가면서 오거든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금이 돈인 그 시기에서 화폐가 많이 발행되면 그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으면서 경제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 이퀄 인플레이션 이퀄 이제 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위기는 금이었어요. 그래서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는 이제 1970년부터 기준으로 볼 때 거의 디플레이션형 위기가 많았어요. 그 물가가 떨어지는 위기인 거죠. 네. 그때는 실물 자산인 금도 매력을 많이 잃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하는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 위기가 두 종류인데 물가가 상승하는 경제 위기 보통 스태그플레이션이 그렇거든요. 그때는 금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을 하고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경제 위기인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 때는 금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러면 다음번에 올 위기는 스태그플레이션형이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긴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있어요. 이게 옛날에는 금이라는 자산이 지금처럼 이렇게 금융화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실물 금 자체는 대공황 때도 가격이 거의 안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가격이 뭐 경제위기 오면 20%씩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을 투자하는 우리 금 가격이라는 게 선물 시세가 기준이죠. 네. 근데 선물 시장에서는 보통 레버리지가 많이 활용이 됩니다. 뭐 네. 적게는 뭐 5배에서 많게는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경제위기가 오면 갑자기 캐시런이 발생해요. 막 이 갖고 있는 자산을 다 갖다 던지는 거죠. 네. 그래서 금도 따지고 보면 실물 가격은 실제로 그때 보면은 별로 안 떨어졌어요. 근데 선물 시세만 막 20%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요인 아까 말씀드린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서 원래 금이 좀 약한 모습이 있긴 하고 두 번째로는
그 선물 거래 시장이 우리가 금시세를 보는 기준이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면 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폭등을 하겠지만 만약에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로 간다면 잠깐 큰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선물 시세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결되는 봐야 부분이 되나? 있고 근데 이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금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 국제 금시세에서 환율이 곱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기가 오면 사실은 환율이 환율이 치솟아요. 튀니까.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 금값은 거의 2배 치솟았고 IMF 때도 2배 정도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팔방미인인 게 인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면 금값이 폭등하는 거고 디플레이션형 경기 침체면 환율이 폭등해서 폭등하고. 우리나라 국내 금시세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 투자의 어떤 가장 큰 매력은 뭐 위기일 때는 확 올라가고 위기가 네. 아니어도 뭐 물가 상승 정도는 어떻게든 또 따라가고 네. 뭐 이러니까 큰 틀에서는 좀 안전자산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얼마나 사는가일 것 같아요. 얼마나 사야 되냐 이거. 네. 왜냐면 이거 한 번 사면 또 뭐 비용도 들고 보관도 복잡한데 내가 가진 자산의 한 몇 퍼센트 정도를 추천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이 금이라는 자산도 이제 대표적인 전통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자산들을 이렇게 배분해 놓는 투자 전략들이 있거든요. 되게 역사가 깊어요. 뭐 해리 브라운의 포트폴리오도 해리 브라운의 연구 포트폴리오도 있고 뭐 레이 달리오의 이제 올웨더 포트폴리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 7.5%에서 15% 정도 사이거든요.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저도 이제 지난 한 80년 정도의 데이터를 두고 주식, 채권, 뭐 금, 부동산 이렇게 해서 이거 자산 배분을 해보니까 금을 딱 10% 정도 담았을 때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올라가는데 수익률도 더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사실은 금을 10%를 담고 생각을 하긴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아직 없다면 일단 10%를 담으셔라.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나도 충분히 금에 대한 확신이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아라고 한다면 비중을 한 조금씩 뭐 20% 이렇게 좀 더 늘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네. 예, 뭐 진짜 저처럼 금에 미쳐 있다, 금에 대한 진짜 확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99%거든요. 아, 99%. 이런 면에서는 비트코인하고 비슷하네. 네, 그쵸, 다들 그쵸. 비트코인에 미친 분들은 또 다 올인하시더라고요. 다.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의 99%를 올인하면 네. 문제는 이게 환금성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환금성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은 황금성은 아예 걱정할 필요가 그냥 없죠. 뭐 오늘 가서 팔면 그냥 무조건 팔린다.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뭐 진짜 뭐 누구도 다 똑같겠지만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이상 저는 사람들이 다 원하는 시기 때 팔 거예요. 예, 금 가격이 최고점 부근일 때는 뭐 사람들이 다 원할 때니까 네. 예, 그때 판다라고 한다면 제가 금 들고 종로에 이렇게 손 들고 서 있으면 사겠다고 줄을 설 겁니다. 어차피. 예. 최근에 그 몇 주 전처럼 네네, 맞습니다. 뭐 프리미엄이 붙을 때 팔 거기 때문에 네. 어차피 상관이 없다. 네. 세금 문제는 없는 거죠? 이게. 세금 문제 없죠. 처음에 살 때 원래는 부가세 10%를 내는 거지만 뭐 저는 그 중개거래로 중개거래로. 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나중에 팔 때도 뭐 중개거래로 팔면 어차피 세금에 대한 문제도 상관없죠. 뭐 시세 차익에 대한 세금도 없고 실물은 그런 점은 참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요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금괴를 사가지고 자녀를 몰래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현실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 지금 다 추적이 되지 않나요?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죠. 예. 근데 뭐 줘서 그냥 현금 쓰고 다녀라 하면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언제 걸리냐면 이 금을 팔아서 이제 뭐 5억이 생겼어요. 그때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걸로 부동산 같은 자산을 살 때 걸리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살 때 보통 자금 출처 소명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보통 많이 걸리다 보니까 뭐 자녀한테 주는 거 자체라기보다도 자녀가 그걸로 언젠가는 분명히 자산을 사게 될 텐데 그때 걸릴 확률이 높다. 그냥 상속이나 증여는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 금 거래소 가져가서 이거를 현금으로는 못 받잖아요. 계좌로 받죠. 현금으로도 주죠. 아 그래요? 네. 아,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상 이걸 알기가 참 어렵겠네요. 어렵죠. 예, 사실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또 비트코인하고도 또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세금 네네. 걱정을 또 안 할 수 있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물론 이제 증여나 상속 이런 거는 또 세금은 잘 내고 하셔야 되겠지만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결국에 지금 금 살 타이밍이다라고 네. 정리는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산의 10%도 없다면 10% 정도는 사라. 네. 많이 올랐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 혹시 한 4, 5개월 안에 일시적 하락이라도 올 만한 뭐가 없을까요? 일시적 하락. 일시적 하락. 그러니까 트럼프 자체가 그걸 모든 걸 만들어줄 수도 있어요. 네. 예, 갑자기 평화주의로 간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 불안한 요소 이런 것들이 엎친 데 겹친 격이 되니까 원래는 금 가격이 잘 상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기름을 한번 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변동성이 지금은 좀 커졌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지금부터 올라도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 또 한번 큰 조정이 트럼프로 인해서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만약에 금을 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땐 차라리 살려고 하는 걸 쪼개서 약간 분할로 약간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물로 분할 매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저 주물금 저 정도의 어떤 최소 단위도 있을까요?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돼요? 그래도 최소 단위가 한돈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한 주물금 돈. 같은 경우에는 한돈. 그러면은 한 60만 원 정도 선이니까 네. 그 정도면 뭐 매달 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 정도로 좀 나눠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적립식으로 사시는 것도 괜찮다. 네, 앞으로 맞습니다. 가면 한 7배에서 네, 한 네. 뭐 20배 갈 수도 있다. 그럼요. 이렇게 들으니까 또 비트코인 말고 이걸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까지 스테커스의 조규현 대표님 모시고 최근 금 투자 이야기부터 요즘에 왜 이렇게 또 금이 올라갔는지 또 왜 또 갑자기 또 빠졌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결국에 이 금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한 축을 또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꼭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또 이게 항상 관심 안 가지고 있을 때가 저점이고 관심 가질 때 또 고점이니까 네.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잘 고민들 많이 하셔가지고 차곡차곡 본인 포트폴리오에 많이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